오늘 주신 자료들 정말 흥미롭던데요. 아, 네. 한국의 한 보수정당 대표가 사과를 했는데 당이 그냥 둘로 쪼개지는 얘기로 시작해서요. 그렇죠. 갑자기 미국이 동맹국 영토인 그린랜드를 사겠다고 으름장을 놓는 얘기로 넘어가더니 결국 이 모든 게 한반도에서 만난다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 복잡하게 얽힌 실타래를 오늘 한번 제대로 풀어보죠. 네, 오늘 자료들을 관총하는 핵심은 바로 충돌입니다. 충돌이요? 네, 한국 정치 내부에서는 같은 사건을 두고 구국의 결단이냐, 잘못된 수단이냐, 뭐랄까 거의 세계관의 충돌이 벌어지고 있고요. 또 국제부대에서는 미국 우선주의라는 원칙이 기존의 동맹 질서와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죠. 네, 그렇죠. 그리고 자료들은 이 두 개의 거대한 충돌이 지금 한반도라는 지점에서 만나서 폭발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SHO 매거진 기사와 관련 브리핑 문건들이 바로 그 지점을 아주 집중적으로 파고들고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럼 먼저 그 국내 정치의 핵으로 떠오른 사과 사건부터 시작해볼까요? 모든 갈등이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12.3 비상계엄에 대해 전격적으로 사과한 게 발단이었습니다. 아, 그 사과요? 네,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서 비상계엄은 상황에 맞지 않는 잘못된 수단이었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고개를 숙였죠. 명분은 당의 쇄신이었고요. 네, 쇄신을 내세웠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판에 대해서는 사법과 역사의 평가에 맡기겠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아, 당이 거리를 두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잠깐만요. 한쪽에서는 쇄신을 위한 사과라고 하는데 다른 한쪽에서는 구국의 결단이었다고 한다면 이건 그냥 의견 차이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거의 세계관의 충돌 아닌가요? 같은 사건을 두고 어떻게 이렇게 정반대의 현실인식이 가능한 건지? 정확히 보셨습니다. 자료는 이 사과를 계기로 당이 사실상 두 개의 현실인식으로 분열됐다고 분석해요. 두 개의 현실이요? 네. 먼저 장동혁 대표와 소위 한동훈계가 주도하는 사과 찬성론이 있습니다. 한동훈계. 네, 아시겠지만 당내에서 비교적 실용주의적이고 중도 확장을 노리는 세력으로 분류되잖아요. 그렇죠. 이들이 보기에 계엄이라는 과거의 족쇄를 끊어내야만 미래의 선거에서 이길 수 있다. 이런 계산이 깔려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당의 미래를 위해서 과거와 선을 긋자는 입장이군요. 맞습니다. 그렇다면 반대편의 논리는 완전히 다른 차원이겠네요? 그렇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장관으로 대표되는 반대론자들은 그 계엄을 구국의 결단으로 보고 있습니다. 구국의 결단? 네, 야당의 폭주, 특히 그들이 주장하는 부정선거 의혹으로부터 국가 시스템을 지키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는 거죠. 실제로 김용현 전 장관은 법정에서 한국 선거 시스템이 웬만한 초딩 해커들도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취약했다. 이렇게 증언하면서 계엄의 불가피성을 역설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 직전에 했다는 독백도 자료에 인용되어 있던데요? 네, 그 내용이 있죠. 인간인데 왜 편하게 넘어가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그것은 국민에 대한 배신이다. 네, 맞습니다. 이건 개인의 안위를 넘어선 대의를 위한 선택이었다. 이런 항변으로 들리거든요. 그렇죠. 결국 이런 근본적인 시각 차이가 핵심 지지층에 엄청난 반발을 불러온 거군요. 네, 지지층의 반응을 묘사하는 단어들이 배신감, 충격, 멘붕 이럴 정도입니다. 와, 보수단체 그라운드 C의 논평이 아주 날카로운데요. 이 사과가 좌파에게는 내란을 스스로 인정한 빌미를 주고 한동훈계에게는 우리는 관련 없다는 면죄부를 준. 부인할 수 없는 패착이라고요? 네, 그렇게 규정했습니다. 유명 역사 강사 전한길 씨의 반응도 눈에 띄었습니다. 아, 네, 그분 반응도 있었죠. 이 사과가 재판부에 안 좋은 시그널을 줘서 마치 판사들로 하여금 무기징역, 사형, 때리라고 부추기는 것 같다는 우려를 SNS에 올렸잖아요. 그게 바로 지지자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지점입니다. 정치적 행위가 사법부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네, 바로 그거죠. 그런데 이 우려가 단순한 기우가 아니었을 수도 있다는 점을 자료들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그건 그냥 시점이 공교롭다는 수준을 넘어서는 거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자료들이 주장하는 핵심은 한 정치인의 사과라는 정치적 행위가 하루 만에 사법부의 핵심 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는 굉장히 폭발적인 주장인 것 같은데요? 네, 바로 그 시점의 절묘함 때문에 의혹이 증폭되는 겁니다. 장 대표의 사과 바로 다음 날 법원이 윤 전 대통령에게
결정적으로 불리한 공소장 변경을 허가했습니다. 공소장 변경이요? 네, 개헌 모의 시점을 기존 2024년 3, 4월에서 2023년 10월로 무려 5개월이나 앞당긴 거죠. 와, 5개월이나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날짜만 바꾼 게 아니라 사건의 성격을 완전히 뒤바꾼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우발적인 범행이 아니라 거의 1년 전 취임 직후부터 치밀하게 계획된 내란 음모로 프레임을 바꾼 셈이니까요. 맞습니다. 피고인 입장에서는 방어 전략을 완전히 새로 짜야 하는 굉장히 불리한 상황이 된 겁니다. 변호인단이 특검에 날개를 달아준 격이라고 격하게 반발한 이유가 있었네요. 그렇죠. 이 때문에 지지층 사이에서는 정치가 사법을 흔들었다는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이렇게 한국 국내 정치가 극심한 혼란에 빠져 있는 동안 밖에서는 더 거대한 파도가 밀려오고 있었다는 게 이 자료들의 핵심적인 지적입니다. 바로 트럼프 행정부의 미국 우선주의군요. 네. 이 두 이야기가 어떻게 연결되는지 보기 전에 먼저 미국이 동맹과 적을 어떻게 다루는지 보여주는 좀 소름 돋는 사례 두 가지를 짚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가 베네수엘라죠. 네, 이 사례는 미국 우선주의가 얼마나 노골적으로 자국의 경제적, 전력적 이익을 챙기는지를 보여줍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SNS에 직접 글을 올렸는데요. 베네수엘라 임시정부로부터 고품질 원유 3천만에서 5천만 배럴을 미국이 직접 받기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와. 여기서 중요한 건 이 원유가 원래는 미국의 최대 경쟁국인 중국과 러시아로 가던 물량이었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마약 소탕 같은 명분을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중국으로 가던 석유를 중간에서 그냥 빼앗아 오겠다는 거군요. 그런 셈이죠. 정말 노골적입니다. 네. 더 나아가서 수익금 관리 방식은 더 충격적인데요. 어떻게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 돈이 미 합중국 대통령인 나의 통제하에 관리될 것이며 베네수엘라 국민과 미국 국민 모두에게 이익이 되도록 사용될 것이라고 못을 박았습니다. 와, 사실상 베네수엘라의 핵심 자산을 미국 대통령이 직접 통제하겠다는 선언이네요, 그냥. 네, 그렇죠. 그런데 자료를 보면 이 원유 확보 뒤에 또 다른 숨겨진 의도가 있었다는 분석도 나와요. 네, 한 분석에 따르면 마두로 정권의 마약 밀매 혐의는 표면적인 명분일 뿐이고 진짜 목표는 베네수엘라의 스마트매틱이라는 전자투표 시스템에 부정선거 실체요? 네, 그걸 파헤치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이걸 파헤침으로써 전 세계에 퍼져 있는 중국의 영향력을 차단하려는 큰 그림의 일부였다는 해석이죠. 부정선거 키워드, 이거 기억해둬야겠네요. 네, 잠시 후에 한반도 문제와 직접 연결되니 꼭 기억해 두시면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정말 황당하기까지 한데요. 바로 그린란드입니다. 그린란드? 아니, 잠시만요. 동맹국의 영토를 군사적 옵션까지 동원해서 획득하겠다고 백악관이 공식적으로 밝혔다는 건가요? 네. 이게 정말 자료에 나오는 내용인가요? 동맹관계라는 개념 자체가 무의미해지는 순간 같은데요? 네, 저도 이 문건을 읽고 좀 놀랐습니다. 백악관은 그린란드 획득을 미국의 국가안보 우선 과제로 공식 지정했습니다. 와... 그러면서 북극 지역에서 우리들의 적들을 억제하는 데 필수적이라며 심지어 미군을 활용하는 것은 최고 사령관이 언제든지 고를 수 있는 옵션이라는 문구까지 포함시켰습니다. 정말 충격적이네요. 스티븐 밀러 선임 고문의 발언은 더 노골적이던데요. 네, 그렇죠. 그린란드의 미래를 두고 미국과 군사적으로 싸우려 하는 나라는 없을 것이라고 자신했다고요? 이건 거의 협박에 가깝잖아요. 맞습니다. 당연히 동맹국인 덴마크랑 유럽 국가들의 반발이 엄청났겠군요. 격렬하게 반발했습니다. 덴마크 총리는 나토의 종말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고요. 나토의 종말.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유럽 7개국은 그린란드는 그린란드 주민의 것이라는 공동성명을 발표했죠. 이 사례는 미국 우선주의 하에서 동맹이라는 관계가 국익 앞에서 얼마나 부차적이고 거래 가능한 대상으로 취급될 수 있는지를 명백하게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자료들은 분석합니다. 자, 그럼 이제 그림이 맞춰지네요. 한국 내부에서는 정치가 사법을 흔들 정도로 극심한 내분이 벌어지고 있고 네. 밖에서는 미국이 동맹이든 적국이든 가리지 않고 자국의 이익을 위해 예측 불가능한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 두 개의 불안정한 흐름이 한반도에서 만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충돌의 중심에 이재명 정부가 있다고 자료들은 지적하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자료에 담긴 분석들은 공통적으로 이재명 정부의 외교 노선을 친중 행보로 규정하고 이것이 미국의 핵심 이익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지점이라고 봅니다. 이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과 정상회담을 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로 거론되고요.
네. 회담 당시에 시진핑 주석이 했다는 역사의 올바른 편에 서야 한다는 발언. 이거에 대한 해석이 특히 흥미로웠습니다. 아, 네. 그 발언 해석이 크게 엇갈렸죠. 네. 대부분의 외교 분석가들은 미국 중심의 질서에서 벗어나서 중국 편에 서라는 아주 강력한 압박으로 해석했습니다. 그게 일반적인 해석이죠. 그렇죠. 하지만 자료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 발언을 착하게 잘 살자는 뜻으로 공자 말씀으로 들었다고 주변에 설명했다고 합니다. 공자 말씀이요? 네. 이 해석을 두고 자료들은 국제 정세에 대한 순진한 인식이거나 혹은 발언의 본질을 의도적으로 회피하려는 태도라는 비판이 제기된다고 전합니다. 심지어 대만 언론 보도를 인용해서 당시 중국이 하나의 중국 원칙 지지나 주한미군의 대만 해협 개입 차단 같은 민감한 요구를 했다는 내용도 덧붙여져 있고요. 네, 맞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아까 잠시 언급했던 베네수엘라 사례가 다시 등장하면서 상황이 정말 아찔해지는데요. 네, 진 카미스라는 분석가의 예측이 자료에 인용되는데 상당히 섬뜩합니다. 어떻게요? 그는 트럼프가 재집권할 경우 마두로보다도 이재명에 대해서는 아주 혹독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전망합니다. 마두로보다도요? 네, 그 이유가 중요합니다. 이재명 정부를 단순히 친중 성향을 가진 정부가 아니라 부정선거를 통해 집권한 친중 정권이며 70년간 피를 지킨 동맹을 중국에 넘기려 하는 정권, 이렇게 규정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아, 여기서 부정선거 의혹이 일종의 와일드카드로 작용하는군요. 바로 그겁니다. 베네수엘라의 스마트매틱 시스템을 문제 삼아 개입했던 것처럼 한국의 미루 시스템의 취약점이 미국의 개입 명분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네요. 네. 김용현 전 장관이 법정에서 한국 선거 시스템 비밀번호가 1, 2, 3, 4, 5였다고 증언한 내용이 바로 그 근거로 제시되는 거고요. 정확합니다. 자료의 경고는 바로 그 지점에 있습니다. 어떤 거죠? 순수하게 한국 국내 정치 문제로 여겨졌던 부정선거 의혹이 미국 우선주의라는 거대한 흐름과 만나면서 미국의 직접적인 압박이나 개입을 정당화하는 안보적 뇌관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겁니다. 국내의 정치적 균열이 국제관계의 위험을 끌어들이는 통로가 될 수 있다. 바로 그 말씀입니다. 정리를 해보죠. 오늘 저희가 살펴본 자료들은 한국의 한 정당 내부에서 벌어진 사과 파문이 단순히 당내 권력 투쟁을 넘어 사법 시스템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과정을 보여줬고 네, 그렇죠. 동시에 미국 우선주의라는 외교 원칙이 동맹과 적국을 어떻게 자의적으로 재단하는지를 베네수엘라와 그린랜드 사례를 통해 생생하게 보여주었습니다. 네, 그리고 결론적으로 이 두 흐름이 만나면서 한반도가 세 가지 리스크가 서로를 증폭시키는 위험한 국면에 처했다고 진단합니다. 세 가지 리스크요? 첫째는 이재명 정부의 외교 노선이 초래한 한미동맹 신뢰 약화 리스크. 둘째는 한반도가 미중 대리 충돌의 최전선이 될 가능성. 그리고 마지막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정선거 의혹 같은 국내 문제가 미국의 직접 개입을 유발할 수 있는 잠재적 위험입니다. 매우 복잡하고 불안정한 상황이네요. 확실한 건 자료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하듯이 기존의 외교적 문법이나 상식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 시대가 오고 있다는 점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시죠. 네, 오늘 살펴본 자료들은 거래적 관점을 가진 미국 행정부가 친중 성향으로 인식되는 한국 정부에 어떻게 대응할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잠시 관점을 바꿔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습니다. 만약 동맹 관계가 정말로 순수한 거래가 된다면 두 강대국 사이에 낀 한국과 같은 구간은 워싱턴이나 서울의 정권과 무관하게 생존을 위해 어떤 계산을 해야만 할까요? 선택지가 극도로 제한될 때 국익의 진정한 의미는 과연 무엇일까요?